2023년 12월 크림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한 피오도시아 항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곧 전쟁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로 기록된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피오도시아 해군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정밀한 복합 공격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이 공격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자전,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정보전이 완벽히 결합된 복합작전이었다. 포도시아항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병참 및 보급 중심지로서 세바스토폴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해군 거점이었다. 이곳에는 연료 저장소, 군수품 보관고, 정비시설, 그리고 상륙함이 정박해 있었다. 특히 별표 프로젝트 775 노프차급 상륙함 노보체르카스크, 노버처카스, 별표는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존재였다. 이 대형 상륙함은 장갑차와 병력을 운반할 수 있는 러시아의 상징적 전력 중 하나로 크림반도와 헤르손 전선의 병참을 책임져 왔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12월 26일 새벽 3시 30분경 흑해 상공에는 정체불명의 신호 교란이 포착되었다. 러시아의 판치르 S1, 펜트서 S1 방공 시스템은 순간적으로 다수의 표적을 감지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허상이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의도적으로 투입한 전자 교란 드론들이 방공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혼란이 지속되는 사이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톰 3도 2발이 크림반도 북쪽에서 발사되었다. 이 미사일은 해면 스키밍 비행으로 탐지를 회피하며 남하했다. 그리고 불과 수분 뒤 포도시아 항의 정박지 근처에서 첫 번째 폭발이 발생했다. 거대한 화염이 항만을 뒤덮고 이어서 연료 저장 탱크가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노보체르카스크 상륙함의 중앙부에 직격했다. 그 결과 배는 두 동강이 나며 화염에 휩싸였고 항만 내에 정박 중이던 다른 함정들도 파편과 폭발 여파에 노출되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즉시 방공망 재가동을 명령하고 미그-31K 요격기를 출격시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방공 네트워크는 여전히 전자 교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S-400 시스템의 일부 레이더는 완전히 눈이 멀어있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통해 항만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들이 항공 영상을 전송했고 그 장면은 곧 국제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반경 수백 미터의 창문을 깨뜨렸고 항구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러시아 측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노보체르카스크함은 침몰 직전이었다. 현지 시간 오전 5시 20분경 러시아 해군은 공식적으로 함정 손실을 인정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인정한 몇 안 되는 주요 해군 손실 중 하나였다. 이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다. 노보체르카스크 함의 가치만 해도 약 6천만 달러에 달하며 항만 인프라와 연료 저장 시설, 통신 설비까지 합산하면 총 피해액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전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손실이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 이후 절대적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해온 지역이다. 그런 곳의 심장부가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은 명확했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별표 보이지 않는 전장 별표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고 드론으로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장거리 미사일로 치명적 한 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완벽히 결합하면서 러시아의 포도시아 항은 단 몇 분 만에 불바다가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급속히 세바스토폴 이남으로 후퇴했다.
남부 기지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일부 함정은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철수했다. 영국 국방성은 성명을 통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실전에서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내토의 직접적 지원을 받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전황은 이미 변했다. 포도시아의 불길은 단순한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이후 크림반도 상공의 공기조차 달라졌다. 러시아의 자신감은 흔들렸고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흑해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제1장 종료 다음 장에서는 이 공격이 어떻게 러시아 본토의 심장부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다룬다. 2024년 전쟁의 무게중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했다. 전장의 경계는 더 이상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같은 전선 도시들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가져갔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지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의 에너지 기반 시설, 정유소, 철도, 송유관을 연이어 타격했다. 방어선 너머 500km, 때론 700km 떨어진 러시아 심장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폭발은 전쟁이 러시아의 안쪽 깊숙이 들어섰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 즉 장거리 드론과 첩보작전이 있었다. 특히 2024년 중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툴라모스크바 송유관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송유관은 러시아 서부 전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에너지 자산으로 군용 차량, 항공기, 철도 등에 필요한 정제유의 핵심 경로였다. 이 타격으로 인한 공급 중단은 72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군 기동 자체가 멈췄다. 러시아는 즉각 방공망을 강화했지만 드론의 적어도 접근과 우회 경로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기민한 교란 전략에 당해낼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장거리 드론을 투입했다. 대표적으로 요거제트 UJ-22 에이어보험과 비버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운용되었다. 이들 드론은 고급 정찰 카메라와 폭발물을 탑재한 채 고도 50에서 100m 사이를 저속으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갖추고 있었다. 또 다른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러시아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전파를 산란시키는 디코이, 미끼 드론을 수십 기 동시 투입함으로써 실제 공격 드론이 감지되지 않고 목표에 접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드론 공격은 단순히 한 번의 히트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전반기에만 최소 10곳 이상의 러시아 본토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리아잔, 쿠르스크, 투압세, 볼고그라드 등지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는 인공위성 영상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로 컸다. 러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기술적 결함 또는 불명확한 화재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서방정 보당국과 오신트 커뮤니티는 해당 시점의 항공교통 데이터, 열영상, 무선 주파수 감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축적해왔다. 이 드론 작전과 병행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부의 반체제 세력과도 협력해 지상 파괴 공작을 감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집단은 별표 러시아 자유의 군단 별표이다. 이 조직은 러시아 출신 자원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무장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경 지역뿐 아니라 모스크바 외곽, 브리안스크, 벨고로드, 쿠르스크 등지의 철도 시설 및 군수 창고를 습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는 러시아의 군수 수송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무기, 탄약, 연료, 병력의 대량 이동은 철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2024년 봄, 이 철도망에 이상이 발생했다. 선로의 연결부가 파손되고 전기 신호 제어소가 연쇄적으로 마비되었으며 보급 기차가 정체되거나 회차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영국 국방부는 3월과 4월 사이에만 러시아 전역에서 50건 이상의 철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드론이 아닌 지상에서 침투한 인원에 의해 설치된 폭발물에 의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병참 수송에 심각한 지장을 받기 시작했다. 전방에 배치된 기갑 부대의 탄약이 제때 도달하지 못했고 연료 부족으로 인해 수십 대의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병력 교체 일정이 미뤄지거나 후방 의료시설로의 이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적의 전면 공세를 정면으로 막기보다 이런 후방 파열을 통해 전투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군사적 충격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 같은 공격이 별표 나토, 네토, 별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제사회에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특히 유럽 각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부품, 정보자산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반격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격이 전쟁의 전환점이자 자주적 복수의 정당화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러시아의 내부 여론도 갈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정부의 반공 실패에 분노했고 일부는 전쟁 그 자체의 정당성에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다. 수도 인근까지 침투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군 시설은 물론 산업시설까지 정확히 타격한 사실은 이 전쟁이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줬다. 공포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회를 흔들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을 통해 전면 침공 없이도 적의 전략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땅을 점령하지 않고도 항구를 마비시키고 정유소를 파괴하고 송유관을 중단시킬 수 있다. 크림반도에서의 정밀 폭격이 해상 병참선을 마비시켰다면 본토 깊숙이 침투한 드론과 파괴 공작은 에너지와 수송의 동맥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물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압박받고 있다. 이제 전쟁은 단순한 소모전에서 지능적 침투전으로 변모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적과 대치하는 선 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신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정밀하게 찌르고 혼란을 유도한 뒤 사라진다. 그 과정에서 병력을 최소화하고 정보력과 기술력으로 승부를 건다. 포도시아 항만의 잿더미와 모스크바 남부의 불길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다. 이 둘은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다. 바다에서 시작된 전장이 결국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